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34분입니다. 저는 이제 어제 일을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욕심을 좀 부려서 그런지 일이 좀 잘 안 됐어요. 일이 좀 꼬이고, 그래서 스트레스 좀 많이 받고, 이제 술을 한잔 하고 소주를 한잔 하고 잠이 들었다가 어제 실어놓은 물건 포항에서 내리고, 또 포항에서 내일 하차할 물건을 아침에 오전에 일찍 싣고 집에 오전 중에 들어왔습니다. 한 11시 반 정도에 들어와서 11시 반이었나, 한숨 자고, 샤워하고 한숨 자고 점심으로 짜파게티 2개를 끓여 먹고, 하나는 부족해요. 2개를 끓여 먹고 수영장을 갔다 왔습니다. 수영장 가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0.5kg가 빠졌더라고요. 조금 실망이고요. 더 빼야 되는데. 예. 그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읽기 위해서. 공부해야죠. 진도 나가야죠. 그래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던데요. 오전에는 여기 경주 포항 지역은 날씨가 좀 흐려서 좀 덜 더웠어요. 근데 오후에는 무척이나 덥더라고요. 수도권에 보니까 폭염 경보가 내린 것 같던데 아주 오늘 굉장히 더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더울 때는 좀 너무 자기가 열이 받았다 싶으면, 더위에 너무 많이 노출됐다 싶으면 일단 머리 먼저 식히는 게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찬물에 쫙 그냥 계속 대고 있으면서 식을 때까지 그러고 있으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는데, 일단 그런 방법도 중간중간에 이제 생활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 이슈가 있어서 요즘에 빨리 살을 100kg 미만으로 일단 뺀 다음에 운동을 꾸준히 해서 좀 더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강 이슈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좀 약간 건강과 관련된 책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 무엇이 우리의 노년을 결정하는가? 그로잉 영, 마르타 자라스카 지음, 김영선 옮김, 도서출판 어크로스에 대해서 나왔고요. 2020년 월스트리트 저널 나이 들에 관한 최고의 책. 나이 들에 대한, 재밌네요. 건강한 노년의 기준을 근본부터 바꿔버릴 단 한 권의 책. 옥스퍼드 대학 실험실에서 일본 장수마을까지 600여 건의 논문 분석과 50여 명의 전문가 인터뷰, 현장 조사를 통해 밝혀낸 건강한 나이듦의 조건. 인구의 92%는 건강한 노년의 핵심 조건을 놓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고 있고요.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 봤었는데 저자 소개가 있나? 일단 저자 소개는 여긴 없는데, 과학 저널리스트라고 합니다. 네.
평가가 좋고, 이 주제가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거. 저도 이제 50살 작년입니다. 청년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시골에서 혼자 살고 있는 작년의 남자입니다. 아주 이런 결정은, 이런 주제는 건강한 노년, 저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죠. 이거 빨리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읽고 빨리 내 것으로 습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까지 꼿꼿하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그날 딱 그냥 한 방에 탁, 아니 뭐 어떻게 사고로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왜 스님들 보면 딱 진짜 그런 분들이 진짜 건강하게 나이 든 분들인데, 이 선지식들, 아주 도인들 보시면 그냥 사는 날까지 딱 100% 에너지를 다 살다가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에너지를. 그런 형태더라고요. 보니까 다. 제가 존경하는 그 서산대사님도 그렇고, 해월 스님도 그렇고, 또 저기 그 길 없는 길에, 나 이렇게 기억력이 자꾸, 아무튼 수월 스님, 죄송합니다. 수월 스님도 그렇고, 보시면 수월 스님 같은 경우는 딱 이제 돌아가실 때 장작을, 자기 다비식할 장작을 자기가 직접 다 해다 놓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 좀 씻고 올게 그러시더니 개울가로 가셔가지고 개울가에서 정자를 하시고 집신을 머리에다 턱 위에 얹고 그 정자하신 상태로 입적하셨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속을 걸어가는 달이군요. 길 없는 길이 아니고 물속을 걸어가는 달. 김진태라고 예전 검찰청장이었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한 검찰청장입니다. 저 양반이. 근데 검찰 노릇은 제대로 못했어요. 정의로운 검찰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런 좀 검찰 안에서 존경받는 검찰. 썩은 검찰은 아니지만 검찰 기득권 내에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 정도의 인물인데, 근데 공부는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 양반이 쓴 책인데, 근데 재밌어서 저는 몇 번 읽었어요. 근데 수월 스님이란 분은 정말 대단한 도인이셨습니다. 아주 존경스럽고요. 수월 스님에 대해서 발자취를 따라간 책이 저 책 외에는 제가 잘 모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물속을 걸어가는 달이라는 책인데 재밌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입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에필로그 미디어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1쪽 5장 우주에 관한 4가지 질문. 저 높은 곳 하늘에 이름이 없었을 때 이 낮은 곳 대지의 이름도 없었노라. 갈대로 엮은 오두막이나 풀이 우거진 연못이 생기기 전 신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이름조차 없었으며 그들의 섭리도 완성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 때 바로 그때 신이 생겨났도다. 에누마 엘리시 바빌로니아의 창조신화, 기원전 3000년 후반이랍니다. 대단하네요. 기원전 3000년?
주 표시가 있는데요. 구약의 창세기가 한처음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처럼 에노마 엘리시는 이 신화의 첫 부분에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은 그리스어 제네시스와 뜻이 거의 비슷하다. 우리나라 현대차 이름도 있죠. 제네시스. 저는 제네시스까지는 안 바라고 그랜저 사고 싶습니다. 저 지금 타고 다니는 모닝이 할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자, 잡소리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문화에는 독특한 창조 신화가 있다. 그것은 우주와 그 속의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사실 이 신화들 대부분은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우리 시대에도 역시 창조 신화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실히 과학적 증거에 기초해 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팽창하는 우주 속에 보통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대하고 오래된 우주 속에 살고 있다. 그 속에 존재하는 은하들은 빅뱅이라 불리는 대폭발의 자녀물로서 굉장한 속도로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일부 과학자들은 우리의 우주가 엄청나게 많은, 어쩌면 무한한 수의 독립된 우주들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우주는 성장하다 붕괴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태어났다가 죽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영구적으로 팽창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것들은 민감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무수히 많은 폭발과 수축을 반복하기도 한다. 우리의 우주는 현재 모습의 기원이자 어머니인 빅뱅으로부터 약 150억 년 전에 탄생했다. 이때만 해도 정확하진 않았나 봐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38억 6천만 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말 그대로 어쩌면 무수한 수의 독립된 우주들이 들 가운데 하나일 거라면 우리의 우주가, 근데 우주라는 그 단어의 정의 자체가 그렇게 되면 우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전체를 아우러야지 우주인데 일부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건 그럼 그 중에 우리 이 지구 중에 한국에서 나라는 개체, 이 전체 우주로 봤을 때는 영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 말씀을 해드린 것 같은데, 미적분에서는 이렇게 영이나 그 무한에 수렴되는 그런 거를, 영에 수렴되는 거를 그냥 영이라고 본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말고요. 어찌됐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그게 본 모습일 수 있죠. 그게 진실일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우주에서는 자연의 법칙과 물질의 구성이 우리와 다를 수 있다. 태양과 행성이 없고, 심지어 수소와 헬륨 이상으로 복잡한 화학 원소가 없어서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우주도 많을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우주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풍부할 수도 있다. 만약 그런 우주가 존재한다 해도 우리는 그곳을 방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을 캐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우주는 우리에게 들려줄 비밀이 매우 풍부하다. 우리의 우주는 약 100억 개의 은하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는 1000억 개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때만 해도 아직 다 잘 알려지질 않았나 봐요. 이게 아마 1970년대쯤 아니면 80년대 초쯤일 얘기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은하수, 즉 우리 은하이다. 비록 우리의 소유는 아니지만 그렇게 불리고 있다.
은하는 가스와 먼지가 약 400개의 먼지와 약 400개의 항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이름 없는 나선형 지루에 속한 하나의 항성이 바로 따분하고 단조롭고 지루하기 짝이 없는 우리 지방의 별, 곧 태양이다. 태양이 2500만 년 동안 은하수의 중심을 도는 동안 태양의 시종들인 작은 세계들도 함께 돌았다. 바로 행성과 달과 소행성과 해성들이다. 우리 인간은 태양에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지구라는 이름의 작은 행성에서 성장하고 진화해 온 500억 종의 생물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는 우주선을 발사해서 태양계 안에 있는 70개의 다른 세계를 탐사해 왔고, 그중 4개의 세계에는 대기에 진입하거나 표면에 착륙하기도 했다. 그것은 달, 금성, 화성, 목성이다. 이것은 가히 신화적인 노력이라 할 만하다. 저희 보이저 1호인가요? 2호인가요? 그건 이미 이제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죠. 확실히 책이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읽는 저는 그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예언은 사라진 기술이다. 찰 맥케이가 말한 미래의 짙은 어둠을 꿰뚫어 보려는 열렬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예언의 서투른 존재이다.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종종 가장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 즉 그러한 발견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서 순수하게 추론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인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자연이 인간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세련되고 난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천문학에서 발견될 가장 중요한 과학적 사실은 과연 무엇일까? 즉 우리의 창조 신화는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를 예언한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시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새로운 과학적 수단이 발전해가는 경향에 주목하면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최소한 어떤 방향에서 출현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 천문학자들에게 가장 흥미있는 4개의 문제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택한 것과는 다른 문제를 선택할 것이다. 내가 4가지 문제를 선택할 때 함께 고려했던 후보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주의 90%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가로 열고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가로 닫고 가장 가까운 블랙홀은 은하 간의 거리를 양자화시켜 은하들이 일정한 거리와 그 배수의 거리에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론. 400개의 태양계 전체를 한순간에 날려버릴 정도로 큰 힘을 가진 감마선 폭발의 원인과 성격. 우주의 나이가 가장 오래된 별들의 나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역설적 주장. 가로 열고 최근에 허블 우주 망원경 자료를 통해 우주의 나이가 150억 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된 셈이다. 가로 닫고 138억 6천만 년이라고 저는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선에서 보내온 혜성의 표본을 지구의 관측소에서 조사한 내용과 결과 항성 간에 존재하리라 추정되는 아미노산의 탐색, 가장 먼저 생긴 은하들의 성격, 세계 각국에서 천문학 연구와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한 예산을 크게 삭감하지 않는다면 다음에 열거할 4가지 질문은 머지않아 해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1. 화성에는 생물이 존재했을까? 현재 화성은 메마르고 얼어붙은 사막이다. 그러나 화성 곳곳에는 오래된 계곡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또한 오래된 호수와 심지어 바다의 흔적도 남아있다.
화성 표면에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우리는 화성의 온도와 습도가 지금보다 높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이미 사용된 적이 있다. 아폴로 비행사들은 달 표면에 구멍을 내서 샘플을 채취한 다음 지구로 가져왔고, 지구의 실험실에서는 그 속에 포함된 원소들을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했다. 그때는 약 40억 년 전이다. 화성 표면이 온도와 습도가 지금보다 높았을 때. 그러나 40억 년 전은 바로 이곳에 생명이 출현하던 시기이다. 과연 이웃한 두 행성은 매우 비슷한 환경을 가졌을까? 그리고 한쪽에는 생명이 출현했고 다른 쪽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을까? 화성에 생명이 먼저 출현했지만 알 수 없는 기후변화로 소멸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화성의 지하에 오아시스나 피난처가 있어서 어떤 생명체가 현재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같이 화성은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다. 첫째는 과거나 현재에 생명이 존재하는가, 했는가, 하는가. 둘째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이 어떤 이유로 영원한 빙하기에 갇혀 버렸을까이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흥미롭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을 열심히 파헤치고 이용하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대단히 무지한 종이기 때문이다. 1976년 화성에 착륙한 바이킹호는 대기의 냄새를 맡으면서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기체들, 가령 이산화탄소, 그리고 지구 대기에 널리 존재하는 몇 가지 기체들, 가령 오존을 발견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한 분자의 변종이라 할 수 있는 동위원소 구조가 측정되었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면에서 지구에 존재하는 동위원소 구조와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마침내 화성의 대기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된 순간이었다. 그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오래전부터 남극의 대빙원에서는 우주에서 떨어진 운석들이 간헐적으로 발견되고 있었다. 그 운석들은 얼어붙은 눈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어떤 것들은 바이킹호가 발사되기 이전에 발견되었고 어떤 것들은 이후에 발견되었으나 모두가 바이킹 탐사보다 훨씬 이전인 수만 년 전에 떨어진 것들이었다. 남극의 깨끗한 얼음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수집된 운석 대부분은 그 당시 휴스턴에 자리하고 있던 달 수용 연구소라는 곳으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미국 항공우주국에 대한 지원금이 매우 빈약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러 해를 두고 모든 운석을 예비적으로 관찰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운석의 일부는 달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운석이나 혜성이 달과 충돌한 결과 달의 파편이 우주로 흩어졌고 그 일부가 남극에 떨어졌던 것이다. 한두 개의 운석은 금성에서 왔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 운석은 그 속에 숨어있던 화성 대기의 고유한 특징으로 판단한 결과 화성에서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5년에서 96년, 예. 이게 언제적 책이지? 그럼? 나사의 존슨 우주비행센터의 과학자들은 마침내 ALH84001이라는 운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제가 이게 1997년. 예. 제가 착각하고 있었군요. 예. 예. 그것은 화성에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운석이었고 생김새는 조금도 특별하지 않았다. 다만 거무스름한 감자와 비슷했다. 그 운석의 미량 화학 성분을 조사했을 때 한 종류의 유기 분자들이 발견되었다. 주된 성분은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였다. 이것 자체로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분자의 구조는 벽지에서 볼 수 있는 직육면체 무늬와 비슷하고 각각의 꼭지점에는 탄소 원자가 하나씩 있었다. 이게 다환식 방향족 탄화수소 PAH랍니다. PAH는 보통의 운석이나 항성 간의 먼지 알갱이에도 존재하며 목성과 타이탄에도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물질이다. 그것은 전혀 생명을 암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PAH가 배열된 모습을 보고 과학자들은 PHA 분자들이 더 깊은 곳으로 계속 배열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 사실로부터 그 운석이 지구의 돌에 의해 혹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해 오염된 것이 아니라 운석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운석에서는 다른 광물들도 발견되었다. 그 중에는 지구의 생명과 연관지을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자극적인 사실은 일부 과학자들이 극미화석이라고 부르던 것을 발견한 일이었다. 그것은 작은 공들이 서로 붙어있는 형태로서 지구에 존재하는 매우 작은 박테리아 집단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지구나 화성의 광물 중에서 그와 비슷한 형태를 가진 것이 과연 전무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 증거는 적절한가? 여러 해 동안 나는 UFO에 관하여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화성의 생명을 입증할 증거는 아직 만족스러울 만큼 특별하지 못하다. 아직도 밝혀진 않았죠. 지금 2025년 7월 현재.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그 화성 운석의 다른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화성 운석을 확인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극 빙원에서 아주 다양한 운석들을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화성과의 충돌로 떨어진 것이든 화성 그 자체의 파편이든 깊이 묻혀있는 것이든 훨씬 얕은 곳에 묻혀있는 것이든 다양한 운석들을 탐색해야 한다. 한편 몇몇 과학자들이 바이킹호에서 진행된 생물학 실험을 토대로 생명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 믿기 어려운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성에서 마지막까지 온기와 습기를 간직했으리라 추정되는 장소에 탐사선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이 실현될 때 우주 생물학은 완전한 분야로 태어날 것이다. 만약 운이 좋아서 화성에 존재하는 아주 단순한 미생물이라도 발견된다면 두 개의 근접한 행성이 과거의 같은 시대에 똑같이 생명을 공유했다는 놀라운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운석의 충돌에 의해 생명이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생명이 하나의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견된 생명체들의 유기화학적 구조와 형태를 조사해야 한다. 생명은 한 세계에서 발생하여 다른 세계로 전파된 다음 양쪽에서 따로따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입증되려면 수십억 년 동안 독립된 경로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표본이 있어야 한다. 그 밖의 어떤 방법으로도 입증 불가능한 이 가설이 만약 입증되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과학적 노다지를 발견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운이 아주 좋다면 정말로 독립적인 생명체를 발견할 것이다. 그 생명체는 핵산의 기초에서 유전 정보를 암호화하는가? 효소 촉매 작용은 기본적으로 단백질에 의존하는가? 어떤 유전 암호를 사용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무엇이건 간에 인류의 생물학은 승리의 깃발을 올릴 것이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발견 자체만으로도 생명은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널리 퍼져 있음을 확인하는 계가를 올리게 된다. 많은 나라들이 미래의 화성 탐사 계획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로봇 위성 착륙선
이동 탐측기, 지하 굴착기를 장착한 우주선 등을 화성에 보내 위와 같은 의문의 해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마도 2005년에는 화성에서 채취한 표본들을 지구로 운반하는 로봇 작전이 수행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타이탄은 생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실험실인가? 타이탄은 토성 주위를 도는 큰 유성으로서 대기는 이곳과 동일한 질소와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기의 밀도는 지구의 10배나 되는 특별한 세계이다. 미국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는 2번에 걸쳐 타이탄의 대기 속에서 많은 수의 간단한 유기분자를 탐지했다. 그것은 탄소 화합물로서 지구상의 생명의 기원과 관련이 있다. 이 위성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층은 불투명한 붉은색으로 과학자들은 가상적인 타이탄의 대기를 합성한 다음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그 결과 불그스름한 고체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타이탄의 대기와 같은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의 구성을 분석해 본 결과 지상에 존재하는 생명의 기초적 요소들과 여러모로 흡사했다. 타이탄은 태양에서 아주 멀기 때문에 물이 있다 해도 얼음으로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생명이 출현했던 당시의 지구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따금 해성과 충돌하여 그 표면이 녹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5억 년의 역사를 가진 타이탄의 표면은 대체로 지난 1000년 동안 물에 잠겨 있었던 모습을 띠고 있다. 2004년에는 카시니라는 이름의 나사 우주선이 목성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 유럽 우주국에서 제작한 진입 탐사 로봇 호이겐스호가 본체에서 분리된 다음 타이탄의 대기 속으로 천천히 진입하여 수수께끼에 쌓인 지표면에 착륙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타이탄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상태에 얼마나 접근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3번, 지적인 생명체가 과연 또 존재할까? 전자파는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 그보다 빠른 것은 없다. 주파수가 정확하면 전자파는 항성 간의 공간과 행성의 대기를 그대로 통과한다. 만약 지구에서 가장 큰 전파 레이더 망원경이 다른 별의 어떤 행성에 있는 동등한 망원경과 마주하고 있다면 두 대의 전파 망원경은 수천 광년의 거리를 건너뛰어 서로의 전파를 들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전파 망원경의 용도는 외계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를 감질나게 하는 사건이 몇 번 있었다. 거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켜 지적 생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몇 차례 기록되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 가지 기준이 미비했다. 몇 분 후 지구의 전파 망원경을 수신한 전파의 방향으로 맞춰 보았고 이것을 몇 달 후 몇 년 후에 재차 시도했지만 신호는 한 번도 다시 포착되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생명 탐사 프로그램의 출발점에 서 있다. 본격적인 탐사는 10년에서 20년이 걸릴 것이다.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발견된다면 우주와 인간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오랫동안 체계적인 탐사를 수행한 후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도 우리는 지구 위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희소한 존재인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이 탐사는 정성을 기울일 가치가 있다. 자, 4번은 우주의 기원과 그 운명은 현재의 천체 물리학이 우주의 기원, 성격 그리고 궁극적 운명을 파악할 기본적인 능력을 막 갖추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 속의 은하들은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것은 이른바 허블 운동으로서 우주가 탄생했을 때 혹은 최소한 현 상태의 출발점이었을 때 엄청난 폭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주요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지구의 중력은 공중에 던져진 돌을 끌어당길 수는 있지만 탈출 속도로 달아나는 로켓을 잡아당길 정도는 아니다. 우주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주의 물질이 엄청난 양으로 증가한다면 그 모든 물질이 내는 중력 때문에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고 중단될 것이다. 팽창하는 우주는 붕괴되는 우주로 역전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물질이 충분하지 못하면 그 팽창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시 뻥 터져서 계속 물질이 많아져서 중력이 커진다면 다시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 물질이 충분하지 못하면 계속 터지어서 쭉 이걸 무슨 영원한 얼음이라든가 뭐 아무튼 무슨 프리즌 뭐 이렇게 표현하던데 쭉 그냥 퍼져나가는, 그러다가 결국엔 멈춰버리는, 그걸로 끝이 되는 우주 모델이 있죠.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팽창은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현재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은 그 팽창을 완화시키기에는 현재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의 양은, 약간 여기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팽창을 완화시키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우주에는 엄청난 양의 암흑물질이 있고 이 물질은 빛을 발산하지 않음으로써 천문학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암흑물질,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지만 검은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 힉스 물질이라고도 하죠. 우리나라의 그 이휘소 박사님도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팽창이 단지 일시적이고 결국에는 수축하는 우주로 전환한다면 우주는 무한한 수의 팽창과 수축을 반복해 왔으며 그 나이는 무한하다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게 근데 불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초기 불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우주가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런 얘기, 그 아주 거듭돼 왔다고 부처님 가르침에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공부가 짧아서 그런데 그게 기존에 브라만교에 있었던 사고방식인지 불교의 독자적인 사고방식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재밌습니다. 나이가 무한한 우주라면 굳이 창조될 필요가 없다. 항상 이곳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팽창을 역전시키기에 물질의 양이 부족하다면 우주는 무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겠죠. 인류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나름의 방법을 동원하여 이 어렵고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명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그러나 비로소 우리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해답의 일부를 알아낼 진정한 가능성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추측이나 설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실적이고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관찰에 의해서이다. 10년에서 20년 후에는 이 네 가지 문제를 다루는 분야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 밖에도 현대 천문학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우리의 예상에서 가장 먼 곳에서 나올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 재밌습니다. 참, 말씀 참 재밌게 하세요. 이게 지성이 아주 깊은 지성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재밌습니다. 또 철학적 통찰도 굉장히 깊은 철학적 통찰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갈세이건 박사님. 자,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 끝났고요. 6장은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